네, 다음은 네, 박완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고만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성피하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에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그럼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은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 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기준을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표절이 맞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기재 안 하신 것 스스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에 입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희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 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됐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 반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 재창출하는데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 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그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특정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서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그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일단 그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확인을 한 건데요. 그거는 그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뭐 몇 명씩인지 정해놓은 숫자별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회사에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주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그 정책 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얘기해 주시기 철도나 바랍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이 길, 철도, 도로, 항공, 또 집, 주택, 또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핵심 부서인데 이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공공성 강화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큰 소리로 먼저 외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결혼하고 11년 만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을 걸려도 아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 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 단속반이 지금 서울, 부산, 세종 그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떴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이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 부채 급증 뭐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이 제도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루어져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그 소비자들이 이제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이제 대출 집단 대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 입장에 그것은 봤을 박근혜 때는 정부가 했던 예, 얘기인데요. 그리고 건설업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 온전히 먼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선분양 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예, 77년도 40년 예, 전에 주택 보급률이 70%대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 3천만 원짜리를 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 국토위에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이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7년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제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것인데요. 자,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낼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예. 하는데 국토부사나 LH공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법원이 10차례 판결했어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네, 박찬호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천안갑의 박찬호 의원입니다. 네. 먼저 본질의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장관 후보로 누구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통보받은 시점이요? 네, 네, 네. 통보받은 거는 아마 저기 조사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5월 한 중순경에 연락을 받으셨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5월 13일, 14일 뭐 그 근방에 연락을 받으신 걸로 네, 추정됩니다. 뭐 제가 아세안 특사 나가 있을 때 그때 연락 그때가 받았습니다. 그 기간인가요? 네, 네. 네, 네. 그, 네. 뭐 누가 연락을 하셨나요? 어디 뭐 수석이나 임종석 대통령- 실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네, 받으셨습니까? 네. 이 보면은 처음에 강경화,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그 춘추관까지 내려와서 직접 소개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김희수 헌재소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하시는 거하고 이게 스타일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하기 전에 후보 지명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죠. 네. 개인정보 그 제공 동의서도 네. 내셔야 될 거고 또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도 내게 돼 있는데 그거 내셨나요? 네. 언제 내셨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뭐 한 못하겠는데요. 2주 전쯤 되나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후보자의 이제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그 표절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검증을 했고 또 연구 지실성 검증센터 이런 데서도 이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뭐 신문에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전체 그 석사학위 논문의 페이지가 79페이지인데 21페이지를 통으로 무더기로 표절을 했어요. 50달러기 넘게 이게 동일합니다. 다른 그 인용 그 논문하고 이 근거도 사실 남기지 않고 했는데 이거 보고 이제 통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좀 옆에서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대변인을 하면서 평생 처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이게 정직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내용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거를 저 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야간 특수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한 그 학력이 정규 학력이 아닙니까? 야간 특수대학원은 정규 학력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대학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아니 겁니다. 일반 대학원이든 특수대학원이든 그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특수대학원은 일반 대학원보다 어떤 학문적 수준이 부족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는데 그 학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 일부러 은폐하거나 숨긴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사이에 쭉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뭐 예. 네이버 다음 예. 포털 이런데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하시면서 학력사항을 전부 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를 하셨단 말이죠. 예, 예, 예.
굳이 포털이나 이런 데 기재된 것을 일부러 뭐 삭제를 하려고 하셨다든지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제 손으로 그런 일을 하진 않죠. 그럼 밑에 보좌관 시켜서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어쨌든 대해서는 저는 그 학력을 꼭 써야 된다. 이걸 뭐 정규 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요. 선거에 출마할 때 예.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보편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이 명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특수대학원이라는 이유로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원래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지금 확인을 쭉 해보니까 5월 14일 날 11시 또 5월 26일, 5월 30일 오전 10시에 우리 의원님 사무실 그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 IP 주소로 인터넷 그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우신 정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위키백과에 5월 14일, 26일 두 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석사학위 학력을 삭제를 하셨고요. 30일 날 10시에 나무위키라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인터넷 백과인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IP가 의원님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우리 의원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인 만큼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4대강 반대론자시죠? 네. 네, 그러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뉴스테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 이 전임 정부에서 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우기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언론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임 정부 사업이라도 공과를 봐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테이 사업은 그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네, 네.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는 네, 임종성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주울 임종서입니다. 먼저 이 장관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 비문 성향 여성 최초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이력 눈길 해가지고 MBN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친문이네 보훈 인사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백성은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예쁜 꽃을 보면 또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 임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성 장관의 세심함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보금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배려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녹조 문제라든지 한없이 치솟는 전세값, 또 투기 세력들이 올려놓은 분양가, 모두 이명 박근혜 정권이 만든 적폐 결과물들입니다.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인데 이를 위한 후보자의 방향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주택시장이 실소유자 중심으로 바꿔서 무작정 집이 뛰는 이런 집값이 뛰는 현상들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13만 원씩 그 서민 임대주택을 지키로 했고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집을 짓지는 않더라도 주거 지원 형태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서민들이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거나 임대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제출한 서면 답변을 정리하면 이 수도권 규제 완화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수도권 문제만큼은 후보자가 탁상 논리,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규제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 평가를 토대로 제대로 된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기존 후보자의 답변은 기존 국토부 입장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렴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권 규제 문제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수도권의 낙후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의원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가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2011년에 한쪽, 또한 2016년도에도 평가 결과 한쪽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인지 궁금하고요. 또 3차 계획 기간이 15년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될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기간은 20년이고요. 그럼 15년 동안 수도권 규제에 포함된 지역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할 시간이 15년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강요당해야 되는데 지금 팔당 상수 주변의 주민들은 피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4차 계획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제대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요? 네,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3차 계획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확실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토부는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목표를 1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고요. 결국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낸 악순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개별 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해서 이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이미 들어왔고 또 경기연구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듣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팔당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존권역의 계획 입지 면적을 30만 해배 정도로 확대해가지고 개별 입지 공장들을 집단화로 하는 유도 촉진하게 되면은 이러한 착한 규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단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정화시켜서 내려보내면 지천도 살고 환경도 보존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서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잘 아껴주셨습니다. 네, 오후에 또 계속 보충 질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는 네, 이후연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5대 공약을 했는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7, 18명의 후보자를 보면 거의 많이 해당이 되는 후보자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을 과연 정부를 맡길 수 있는 후보자들인지 이러면서 청와대에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는 참고할 뿐이다. 이 입법부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청와대 오만, 독선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께서 공약했고 본인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이 이렇게 온갖 잘못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장관 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께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삼선하셨지만 우리 국토위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법안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72건을 하신 것 같은데 대표 법안 국토위 거 하신 거 있습니까? 대표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후보가 그 전 최경환 부총리 청문회 때 그 보니까 막말을 좀 하셨는데 그때 보면 좀 우리 저 어디 가나 너나 잘하세요. 여기 발언하신 게 직접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막말도 하셨고 전문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후보는 아까 뭐 전문성이 많다고 본인하고 좀 다르다고 했는데 남은 잘못됐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좀 인정하시지 않나요? 지금 제가 국토부 전문성은 사실 갖고 있지 않지 않나요? 일단 국토위원회는 오기가 쉽지 않은 위원회에서 일단 못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저 화면에서 나타나는 제 질의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기록을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 한 것 문재인 같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지금 임명한 장관 나머지 분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없죠? 해당 위원회에서 검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없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이 과연 여기 얼마나 있어요? 다 없는 분들 갖다가 지금 장관에 임명하고 다 지금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후보께서도 전문성이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는데 사과하세요, 국민한테. 그리고 야간학교 다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야간학교를 비하 발언합니까? 그 야간학교 학생은 학사나 석사나 졸업한 거 아닙니까? 옛날 어려워서 야간 다니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잘. 아까 비하 발언했잖아요. 아닙니다. 야간학교는 그거 아니고요. 그 대학은 야간의 특수대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력난에 석사를 했다가 지웠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논문 표절을 했으면 표절했다고 국민한테 솔직하게 해야지. 왜 아닌 것처럼 하고 자꾸 국민들한테 속이고 그래요? 이 문재인 정부 다 그 장관 후보자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학력을 무슨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그냥 전부터 사과하시면 되는 계속해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니. 죄송하다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많이 뭘 부족한 자꾸 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랬습니까? 공직자들이. 저도 뭐 이거 끝나면 전화가 아마 폭탄이 올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당 의원들한테 청문회 때 폭탄 오고요. 지금 촛불 집회에서부터 지금 한 몇천 통도 더 왔습니다. 이런 거 검찰, 경찰 철저히 수사해서 하고 비겁한 짓 이 정부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협박들 하지 않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후보께서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온전히 못한 장관 후보자로서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감정적인 그 정말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될 제2의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후보자 배우자께서 연천군 원당리 388-2번지에 땅 투기하신 거 있죠? 땅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땅 가지고 있지 않나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기 투기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 전용해서 지금 거기다가 앞으로 뭐 캠핑장도 들어올 거 알고 온천 들어오고 번지점프장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약 한 700몇 평 정도의 땅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국민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 장관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천에다가 뭐 땅 거기다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남편이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후보자는 2016년 10월 4일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 법은 주로 대상지가 고향 파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삼선 의원 하셨잖아요. 네. 국토위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못 오셨나 봐요. 국토위는 웬만해서는 안 시켜줍니다. 네. 저도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에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가지고 다시 기주위로 돌아갔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원호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이 안 나오니까 그럼 다른 거부터 그쪽 저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김현미 101이라고 하는 저희 의원실하고 그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다가 김현미 장관 후보자한테 그 묻고 싶은 얘기, 무엇을 하고 싶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주로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법제도가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지금 네. 나오나요? 네, 저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후보자께서 공동 발의했던 법안인데 네네. 사실은 2년 만에 살고 이사가는 현실이 슬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메뚜기처럼 2년에 한 번씩 거주지를 옮기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안정된 삶을 위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갱신되는 보증금, 월세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아 사는 주택들도 2년마다 갱신에다가 최대 연장 제한이 있어 또다시 메뚜기가 됩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뭐 등등의 하여튼 눈물 어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후보자님,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에 저도 이제 공동 참여하기도 했는데
뭐 취지에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거 비약관 시청권 전월세 상한제 뭐 등등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1차적으로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성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리고 답변도 이제 뭐 기재위를 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SOC도 들여다보고 전체 국가 정체 전체에 대한 정책을 들여다봐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토위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장관이 과연 전문가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 그 상피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상피제도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조금 아까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 전행을 막기 위하여 연고가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지방 간의 경우에는 상하의 통속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피 관계가 규정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 제수도 금지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했고요. 연고가 있는 일은 못하게 한 것이 조선시대의 상피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는 관료제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벌써 30년, 40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죠, 장관 후보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관피와 정관예우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문성으로부터 유래됐지 다른 걸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적폐, 그것이 바로 저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는데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서민이 희망의 사다리를 탈 수 없다.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장관님, 후보님. 바로 전문가들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료들. 우리는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료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지금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그 관료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하는 얘기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나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시켜서 할 것이다. 그거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얘기로 피해가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관료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장관의 첫째 덕목은 전문성에 있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님. 영혼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과 그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장관 후보님에 대해서는 전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 각과 을의 편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장관 후보님은 항상 을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덕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들, 과연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장관 후보께서는 서민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고 주택매매, 전세가격 상승 등 월세시장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한국일보와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보면은 지난 1년간 220조 355억 원의 주택 시가 총액이 상승했습니다. 6.3%. 한국감정원에서 2017년에 2.7%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지적이 되냐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2014년 8월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1%대로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뛰고 전세값도 뛰고 서민은 지금도 힘든 메뚜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님,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곧 한번 그 금융당국과
협의해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가져야 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되면은 다음 주라도 하겠다, 그 다음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주택 정책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원 의원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마 지금 이 다급한 현실에 대해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의원이 아니고 공직 후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상과 지역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늦지 않게 내릴 수.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그 소비자들이 이제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이제 대출 집단 대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 입장에 그것은 봤을 박근혜 때는 정부가 했던 예, 얘기인데요. 그리고 건설업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 온전히 먼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선분양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예, 77년도 40년 전에 주택 보급률이 70%대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 3천만 원짜리를 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 국토위에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이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7년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제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것인데요. 자,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낼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 반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 재창출하는데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 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그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특정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서 활용했다는 데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그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일단 그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확인을 한 건데요. 그거는 그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뭐 몇 명씩인지 정해놓은 숫자별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회사에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아주 추가 질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정동영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그 정책 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네, 다음은 네 박완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고만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선피하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에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그럼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은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 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아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는 벌써 하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논문이 많이 표절이 부족하다고. 맞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기재 안 하신 것 스스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에 입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희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 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됐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얘기해 주시기 철도나 바랍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이 길, 철도, 도로, 항공, 또 집, 주택, 또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핵심 부서인데 이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공공성 강화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큰 소리로 먼저 외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결혼하고 11년 만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을 걸려도 아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 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 단속반이 지금 서울, 부산, 세종 그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떴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이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 부채 급증 뭐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이 제도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루어져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